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의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의 신윤서입니다. 오늘은 라인의 글로벌 트래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라인에서는요, 푸시앤풀이라는 미더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내 미더업을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뜻을 담은 그런 미더업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연사자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세션도 하시고 또 해당 주제로 이야기를 또 나누고 계신데요.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세션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 구독자 여러분께도 함께 공유하고자 여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두 번째 미더업에서 진행됐던 그런 세션들을 가져왔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라인의 글로벌 트래픽을 지켜내시는 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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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네이블먼트 엔지니어링 팀을 이끌고 있는 노승환입니다. 오늘 GSLB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환님과 같이 이네이블먼트 엔지니어링 팀에 있는 박시웅이라고 합니다. 주로 CDN, GSLB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CDN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희 조직은 그 팀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이네이블먼트, 뭔가를 되게 만드는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들이 제대로 사용자에게 이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심에 이제 CDN과 GSLB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첨언하실 거 있으세요? 네,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CDN하고 GSLB는 저희가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라인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거나 구축을 할 때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들어와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푸시앤풀 저희 미더업하고 한 2-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래 회사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업무들 하나씩 처리를 하면서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또 어떤 흥미로운 과제가 있을까? 그런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웅님 혹시 미더업 하시면서 피부로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셨어요?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또 특히 저희 회사가 좀 그 리모트 워크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전하고 미드업하고 난 다음에 이 분위기가 좀 바뀐 거를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그 여러분들 대하는 방식도 좀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좀 바뀌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GSL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 옆에 계신 노승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승환님, 그러면 어떤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GSLB라는 기술을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GSLB를 사용하게 됐고 왜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라인은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 유럽, 여러 전 세계에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공식 MAU는 약 1억 9천만 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주요 국가들 4곳의 사용자는 1억 7,900만 명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1,700만 명 정도는 탑4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용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인이 이런 다양한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를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19개 언어로 라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이 라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결국 글로벌 사용자들이 라인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인식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 과정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GSLB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라인은 일단 일본, 태국, 대만 이런 3개국의 중심으로 많은 사용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유저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의 사용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각 IDC들은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한 낮은 레이턴시로
충분한 대역폭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원활하게 트래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용선 얘기를 하면은 많이들 좀 착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용선은 절대로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그런 인터넷 회선이 아닙니다. 전용선은 균일한 레이턴시를 제공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전용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구과학 시간이었나요?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아마 빛의 속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빛의 속도 아시나요? 옛날에 배웠는데 잘 기억 안 나요. 네. 빛은 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쉽게 표현을 하면은 지구를 1초 동안 7바퀴를 돌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광 케이블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하는 케이블이겠죠. 하지만 빛의 속도라는 과학적인 그 숫자는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속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광 케이블이 그런 속도를 낼 수는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얼마의 속도를 낼 수 있는가는 시간분의 거리, 즉 거리가 짧아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미국과 한국의 거리만큼 비례해서 속도가 느려질 거고요. 한국과 일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아마도 네트워크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복잡한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꼭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빠른 속도가 보장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변수들이 많은 것이 인터넷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전용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 5개 IDC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건데요. 라인은 초창기에 사용하던 기술로는 사용자가 처음 라인에 접근을 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 사용자인지를 확인을 하고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내려주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의 방식이었고요. 물론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식의 한계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 이동을 했다라든가 사용자 네트워크가 변경됐을 때 그런 것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저희는 GSLB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GSLB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GSLB라는 걸 쓰면은 도대체 얘는 무슨 기술을 이용하길래 사용자에게 가까운 IDC라든가 더 최적의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GSLB는 결국은 DNS입니다. 혹시 DNS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도와주세요, 주영님. 주영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DNS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인터넷 서비스의 주소 체계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 장비에 붙는 그러니까 서버들에 붙는 IP 어드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IP 어드레스가 다 숫자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유저들은 다 그걸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별명을 붙여서 그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그 실제 밑에 있는 IP는 나중에 이제 붙여가지고 바꿔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설명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요새는 전화번호 다 외우지 못하시잖아요. 친구가 됐든 뭐 부모님이 됐든 아마도 그냥 폰에서 이름만. 이름 검색해가지고 전화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전화번호 외울 필요 없이 이름만 알면은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의 서버가 어떤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 도메인만 알고 계시면 DNS라는 그런 기술이 실제 도메인을 IP 주소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전화번호부로 설명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화번호부를 요새 안 쓰시잖아요. 저 옛날 사람이라 이 설명을 드리면 연식 인증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GSLB는 D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얘기인 즉슨 DNS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GSLB에 대한 저의 설명을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DNS를 잘 모르신다면 일단 DNS에 대해서 한번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GSLB는 그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왜 사용해야 될까요? 네, GSLB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인의 사례를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라인은 글로벌 5개의 IDC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각 IDC에 있는 서버들이 어느 IDC는 서버들이 놀고 있고 어느 IDC는 서버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으면 뭔가 효율적이지 않죠. 네. 동일한 비용을 투자해서 서버를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인프라들이 가능한 많이 일을 하고 고객들에게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GSLB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라인의 활용 사례의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는 항상 고민하시죠. 우리 서버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용자들에게 항상 살아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서버가 됐든 뭐 IDC가 됐든 혹은 뭐 이용하고 계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됐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IDC가 장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인터넷이 문제가 생겨서 연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나의 서비스,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려면 가용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한 IDC가 문제가 생긴 것을 인식을 하고 사용자의 요청을 다른 IDC를 이용하도록 다시 라우팅을 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건데요.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GSLB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용성을 늘리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로벌 스케일에서 어떤 국가라든가 IDC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것이 GSLB입니다. 라인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GSLB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용자 성능 및 경험 향상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빛의 속도는 결국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가능한 가까운 데 있는 IDC를 연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GSLB이고요. 인터넷은 가까운 데 있다고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좀 더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IP 주소 혹은 서버를 할당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GSLB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래에 그 유럽 쪽에서는 뭐 GDPR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유럽 바깥으로 벗어나서 저장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요건들을 많이 강요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응책은 아니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GSLB입니다. GSLB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알고리즘 중에서 이런 국가를 구분한다라든가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100%는 아니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대부분의 트래픽들을 필요한 지역 안으로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법적인 요건들을 대응할 때 기본적인 아키텍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비용입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GSLB라든가 퍼블릭 클라우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온프라미스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굳이 다른 사업자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분명히 비용적으로 이점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인프라가 충분히 있고 우리의 자원이 충분한 가용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에서는 그런 자원을 활용하도록 GSLB가 결과를 리턴해 주도록 구성을 하고 그런 자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용 사업자들,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퍼블릭 CDN을 활용해서 서비스 트래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LB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GSLB가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이런 GSLB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되는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일단 GSLB를 활용하려면 GSLB를 잘 이해해야겠죠.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SLB는 DN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양 정보 시간 이런 수업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DN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잠깐 짚어보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전부 DNS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든 DNS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DNS는 몇 가지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말기 혹은 PC는 DNS의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저희가 보통 스톱 리졸버라고 부릅니다.
스톱 리졸버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는 사용자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도메인, 그런 정보를 받아서 얘를 실제 DNS라는 체계에 던짐으로써 필요한 IP 주소를 획득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톱 리졸버들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메인에 대한 요청을 리컬시브 네임 서버라고 하는 녀석한테 전달합니다. 요건 아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K통신사, S통신사, L통신사처럼 그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DNS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에 리컬시브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리컬시브는 결국 DNS에 대한 결과 조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다양한 상위의 네임 서버들을 컨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작업을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리컬시브 네임 서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청된 도메인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풀 리졸버로서의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그 결과를 매번 요청하면 사실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 결과를 캐시해서 좀 빠르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리커시브 네임 서버들이 컨택하는 서버들은 크게 어솔리테이티브 네임 서버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루트 네임 서버, TLD 네임 서버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솔리테이티브 네임 서버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어솔리테이티브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얘들은 권위가 있는 서버입니다. 어떤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주는 응답은 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응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의 PC나 스마트폰이 던진 요청들은 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리컬시브 네임 서버를 통해서 루트 네임 서버를 갖다가 탑 레벨 도메인 네임 서버를 갖다가 결국 마지막으로는 오솔리테이티브 네임 서버까지 갔다 오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사용자에게 IP 주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DNS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GSLB 역시 DNS이기 때문에 동일한 로직으로 동작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IP 주소를 리턴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NS의 기본적인 동작이 GSLB에도 적용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GSLB는 그냥 DNS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GSLB는 어떤 식으로 다른 결과를 내려주나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LB가 DNS 체계 안에서 그때그때 다른 주소를 내려줄 수 있는 방법에 활용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DN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리소스 레코드 타입 중에 CNAME이라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CNAME은 Canonical Name의 약자인데요. 이 CNAME라는 레코드 타입이 하는 역할은 네임 서버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할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잘 알아. 이 친구한테 가서 물어볼래? 라고 위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DNS를 만들고 운영하시다가 우리 GSLB를 써야겠어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해당 도메인 레코드에 GSLB를 끼워 넣는 방식이 바로 CNAME이라는 타입의 레코드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저희 라인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도메인에 CNAME 주소를 만들고 그 CNAME 주소를 끼워 넣음으로써 GSLB가 적절한 DNS 응답을 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GeoIP-DB라고 흔히 불리우는 IP 주소에 대한 어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식별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IPDB고요.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리커시브 DNS 서버, 리커시브 리졸버의 IP 주소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 사용자가 한국에 있는 사용자인지, 일본에 있는 사용자인지 혹은 미국에 있는 사용자인지를 판별을 합니다. 즉 K사의 리졸버를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이 주소는 한국이구나 라는 것을 IPDB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사용자는 한국 사용자니까 한국 IDC에 IP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런 로직을 거쳐서 실제 사용자에게 한국의 IP 주소를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DNS IP 주소만 활용할 때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그 리커시브 네임 서버 중에는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DNS, 오픈 DNS라는 물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DNS들이 있을 겁니다. 통신 사업자가 자동으로 할당하는 그런 DNS를 활용하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지역이 구분이 되고 있지만 이런 다른 네임 서버를 사용할 때는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DNS 시스템들이 제공하고 있는 eDNS 제로 혹은 클라이언트 서브넷이라는 확장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에 담겨 있는 내용은 실제 사용자한테 할당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IP 정보고요. 이 IP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서 DNS 서버의 IP 주소, 클라이언트 IP의 IP 주소를 함께 활용해서 지역 판별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SLB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럼 GSLB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은 뭐가 있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몇 가지 유추를 하실 수 있었겠지만 요거를 좀 더 카테고리를 나눠서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SLB가 해주는 역할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GSLB 제공 사업자나 혹은 서비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5가지 정도의 기능을 설명드리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가용성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페일오버라는 기능입니다. 이 페일오버 타입으로 만들어진 GSLB는 목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2개의 IDC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헬스 체크를 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 주소는 리턴하지 않고 응답을 정확히 해준 그런 IDC의 주소만 응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액티브 스탠바이라는 구조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살아있는 IP 주소를 리턴해주는 기능이 페일오버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오로케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DNS 서버의 IP 주소 혹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같이 활용해서 이 사용자가 어느 국가, 어느 대륙에 위치했는지 같은 정보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매핑 테이블에 있는 IP 주소를 리턴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웨이티드 로드 밸런싱이라는 타입입니다.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하다 보면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투입할 때도 많고 몇 년 전에 산 장비가 아직도 잘 동작하고 있어서 같이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산 장비는 분명히 성능이 떨어지겠죠. CPU도 이전 세대, 메모리도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산 장비는 분명히 성능이 아마도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양쪽의 서버들이 동일한 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하도록 하면 한쪽은 분명히 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웨이티드 로드 밸런싱이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오래된 서버에는 트래픽을 조금 적게 보내주고 새로 산 빵빵한 장비에는 더 많은 트래픽을 소화하도록 요청을 보내서 서로 다른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가능한 서비스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그런 타입의 GSLB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에서 또 역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특정한 ISP라든가 혹은 특정한 큰 네트워크에서 온 트래픽들은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서비스 요청 사항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지오로케이션과 마찬가지로 IP 주소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통신사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통신사별로 더 최적의 IP 주소를 할당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네트워크 타입의 GSLB를 이용해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GSLB를 활용하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타입인데요. 성능을 기반으로 적절한 주소를 내려주는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샘플 오브젝트를 다운로드하는 시간이라든가 혹은 각 IDC가 리턴해준 성능 지표들을 활용해서 적절한 IP를 내려주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의도한 대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의도한 동작을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입의 GSLB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빠르게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라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라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을까요? 네, 라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5가지의 그 GSLB 제공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라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라인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최초에는 상용 CDN 사업자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간에 라인 자체 CDN 캐시 플랫폼이 추가가 되면서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인 곳들은 이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GSLB를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서비스에 GSLB 도입을 한 방식은 웨이티드 로드 밸런싱 방식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할 때는 항상 걱정이 앞서잖아요. 새로 구성한 인프라가 제대로 사용자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을 이 서비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초 웨이티드 로드 밸런싱의 비율을 100대 0으로 외부 사업자한테 100, 그리고 자체 구축한 그 플랫폼에는 0, 이 구성을 해놓고 서비스 트래픽을 GSLB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밸런싱을 했습니다.
한 10% 정도 옮겨볼까? 10%의 트래픽을 사내로 옮겨보고 문제가 없으면 20%, 30%, 50%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00%의 트래픽을 사내 캐시 플랫폼으로 흘리면서 외부에 비용을 내고 사용하던 그런 트래픽을 내부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적용 단계에서는 웨이티드 로드 밸런싱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플랫폼을 이관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완전히 트래픽이 이관된 다음에는 페이로버 타입의 GSLB를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내 플랫폼을 사용하면은 참 좋긴 한데 이게 특정한 IDC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IDC에 문제가 생기면 트래픽이 바로 문제가 되는 영향을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만들어 놓은 CDN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페이로버 타입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만약에 사내 캐시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면 상용 CDN 사업자를 통해서 서비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의 GSLB를 함께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제목이 지켜내는이에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말 지켜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트래픽이 사용자에게 간다. 그게 사내 플랫폼이든 외부 플랫폼이든 우리는 가리지 않고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바이너리 패치 파일을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인 클라이언트들은 물론 이제 그런 큰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런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또 다양한 그런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하기 위해서 또 GSLB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바이너리 파일, 뭐 업데이트, 패치 이런 것들은 보통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하다 보면은 다운로드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릴 수도 있겠죠. 사용자들은 지금 라인 메신저 혹은 라인의 여러 가지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하느라 그거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저희 사업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GSLB를 활용해서 이런 형태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각 IDC 혹은 그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인도하기 위한 GSLB를 구성을 했고요. 이때 사용한 방식은 지오로케이션 타입입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저희가 GSLB를 가장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세 가지 타입의 GSLB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디오 콘텐츠입니다. 아시겠지만 비디오 콘텐츠 하면 일단 용량이 굉장히 크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런 동시에 비디오는 사용자 단말기 혹은 PC에서 굉장히 빠르게 재생이 시작돼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GSLB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 GSLB로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는 그런 캐시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GSLB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패치 파일의 배포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태국의 사용자인지 일본의 사용자인지 혹은 대만에 있는 사용자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서버를 배치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된 이런 사용자들은 다시 한번 또 GSLB 이용해서 분기 처리가 되는데요. 이때는 일단 저희가 특정 지역에는 별도의 캐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 이후 세션은 CDN 쪽에서 아마 지웅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할 때 저희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페이로버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축한 플랫폼은 분명히 비용 효율적이지만 계속 생기는 단점은 그 IDC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는데 그 통신 사업자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는데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항상 상용 CDN 사업자라든가 외부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이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페이로버 타입을 한 번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분기된 그런 트래픽은 최종적으로는 네트워크 단위로 저희가 분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국과 대만과 같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 통신 사업자들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통신 사업자들 네트워크 안에 저희 캐시 서버를 직접 배치해서 사용자에게 가능한 최근접한 곳에서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 사업자를 분기하려면 결국 이 사업자가 뭐 A 통신사인지 B 통신사인지 C 통신사인지를 식별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GSLB의 네트워크 혹은 ASN이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분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을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는 하나의 도메인으로 나 비디오 콘텐츠를 보고 싶어
콘텐츠 좀 내려줘 라는 요청을 보내지만 이 GSLB 레이어들이 사용자의 IP 주소, DNS 주소를 이용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플랫폼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느 통신 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최적의 캐시 서버를 할당해 줌으로써 다운로드 속도를 가능한 빠르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비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실제 저희가 무과금을 위해서 GSLB를 적극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런 통신 요금제 중에는 분명히 과금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요금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GSLB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 또 사례는 저희가 그 IPv6 주소 체계를 도입하는 과제가 지난 2, 3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IPv6라는 새로운 IP 주소를 적용하면서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V6라는 주소 체계가 들어왔을 때 서비스가 원활히 잘 제공이 될 것인가, 그런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용자들에게 IPv6를 배포하기 위해서 GSLB를 활용해서 통신사 단위로, 작은 통신사부터 큰 통신사 순으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트래픽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도 GSLB를 적극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이걸 정리하면 좋을까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GSLB는 DNS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DNS의 결과를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려줄 수 있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DNS다 하는 거를 딴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듯이 쓰고 있는 이 DNS라는 물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GSLB를 100%가 아니라 200%, 300%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SLB는 꼭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방식 혹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그런 타입의 다양한 GSLB가 존재하고, 각 GSLB의 형식들은 가용성이라든가 스루풋 혹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 우리 회사, 우리 서비스에는 어떤 형식의 GSLB가 가장 적합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인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GSLB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라인처럼 큰 규모의 서비스,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서비스 혹은 이제 막 시작한 서비스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게 하려면 GSLB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GSLB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적극적으로 채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쭉 GSLB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단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단점이 있을까요? 네, 단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DNS라고 했잖아요. DNS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DNS 서버가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혹은 DNS가 어느 중간에서 결과가 잘못 캐시가 된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DNS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S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 DNS이기 때문에 갖는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GSLB는 나중에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GSLB를 처음부터 염두하지 않으면 이 GSLB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배제한 채로 우리가 컴퓨팅 인프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들만으로 아키텍처를 아마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GSLB를 이용해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어렵게 다시 구조를 바꾸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때부터 GSLB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없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면 아마 GSLB를 저희 라인처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지켜냈지만 지켜내지 못할 뻔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네,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사실 GSLB를 저희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면은 상당히 좋고 잘 됐을 텐데, 의도치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요. 왜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또 사용자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100이라는 만큼의 트래픽을 예상했는데 뭔가의 이벤트,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100이 아니라 1000 혹은 1000이라는 규모의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GSLB를 모든 그런 시나리오들을 고민을 해서 다양한 타입을 복합적으로 다 구성했다,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대규모의 트래픽 갑자기 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한 타겟, 특정한 GSLV의 타겟이 이 트래픽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저희도 반성을 하죠. 아웃리치 리포트를 작성하고 반성을 한 다음에 페이로버 타입 같은 걸 더 넣는다라든가 혹은 WAV 타입을 좀 더 보수적으로 조정한다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GSLV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클라우드 환경이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리전을 나눠서 병렬과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또 별개로 GSLV 고려가 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GSLV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고려해야 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어떤 형태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리전을 나눠서 구성하는 게 오늘 설명드린 라인의 사례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다양한 리전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글로벌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는 뭐 북미, 유럽, 아시아 이렇게 리전을 나눠서 구성하실 건데, 이 나눠져 있는 리전들로 사용자들을 적합하게 할당하는 그런 과정에는 GSLV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리전을 나눠서 병렬적으로 같은 바이너리를 배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앞단에 실제 사용자가 접근하는 레이어에서는 GSLV를 활용하는 것이 결국은 유럽 사용자들은 유럽 리전으로, 아시아 사용자들은 도쿄나 한국 리전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레이어에서 GSLV를 먼저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도 가만히 보시면은 실제 리전 안에서 제공되는 그런 어떤 제품들도 있지만 리전과 별도로 소규모 리전을 따로 구성해가지고 제품을 배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더 앞단, 더 사용에 가까이 갔을 때 생기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GSLV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GSLV를 아키텍처 상에 같이 반영을 하시면 조금 더 잘 원활하게 높은 가용성으로 동작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소수정예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소수정예로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신지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외부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들의 지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 이제 지웅님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인데, 자동화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하고 또 사용자들이 셀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소수의 인원들이 이런 대규모의 트래픽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뭐 기능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 같은 높이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든다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그거에 맞는 자동화를 구현을 해서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그 손을 줄이는 그런 흐름을 저희가 많이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승강 세션 마무리하고요. 네, 그 다음 세션 시작하겠습니다.